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얘기부터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초대 내각 인선이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 간단한 총평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혹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인사였다. 왜냐하면 저는 5가지 기준을 설정해 봤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전문성이고 안정감, 그리고 파격성, 또 다양성과 균형감으로 따져봤습니다. 네. 물론 뭐 완벽한 인사라는 건 없겠죠. 근데 저는 뭐 경상도 사람, 또 60대, 뭐 남자, 또 서울대도 상당히 많고 여성이라고 해봐야 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도에 그친다는데 두 사람도 전현직 국회의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문성과 안정감과 경험과 칼로까지도 갖춘 전문 여성 인재의 발탁 뭐 없었죠. 네. 그다음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70년대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년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인사가 고소영이라는 혹평을 받았거든요. 네. 고려대, 소망교회, 또 영토라인. 예. 근데 뭐 그 당시에도 서울대가 제일 많아요. 많기는. 물론 인정합니다. 뭐 그만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학교인데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과유불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지인으로 발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자, 짧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네. 결국 한동훈 후보자를 선택한 의미가 뭐죠? 신구 세력, 이 갈등이 아니라 또 통합과 소통과 협치가 아니라 전면전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면 저는 이번 인사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줄여서 말한다면 이제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저희가 잘게 쪼개서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할당, 뭐 안배 이런 거는 없다. 내 사전에 없다. 뭐 사전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내 인사 원칙은 아니다. 능력 중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렇게 인사 원칙을 밝혀서 그 결과로 이제 나온 인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지역 안배라든지 뭐 성별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은 뭐 포기하고 온 거죠. 그건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비난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이 인물들이 정말로 능력이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능력은 아직 뭐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장관 후보자를 뭐 시험 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말이 많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영어를 잘해서 뭐 좋을 것은 뭐냐 이런 것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실력이라는 부분에서 의문이고 깨끗한 인물들이냐. 뭐 이게 사람을 가지고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한 거지만 어쨌든 의혹이 이전 정권 그리고 전전 정권 그 이전의 정권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 그 초기에 인사를 했을 때 나오던 의혹 못지않은 의혹들이 오늘 보니까 네네.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종합을 하면은 포기한 것에 대비 그걸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목표보다 훨씬 비달하는 어떤 그런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좋은 점수 받기 어려운 일이 됐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신문에서 칼럼을 읽은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평행 이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행 이론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또 하기도 하던데요. 지금 국민의 아직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하긴 뭐하지만 보통 인사 검증이라는 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이 공동정부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일종의 파열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모든 일정 취소하고 하루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치과에 들어갔었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만찬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갈등이 풀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 글자밖에 연상될 수가 없는 것이 삐가덕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공동정부론이라든지 합당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합당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가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네. 3P인데 하나는 필라소피, 철학이 결합이 돼야 돼요. 두 당이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당이 강조하던 정책이 뭔지 또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고 또 강조했던 정책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분석을 해보면 되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기술과 보건복지 분야는 인사를 추천하면서 조언을 하고 싶으나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만한 틈조차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관 자리에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부분부터 또는 이제 합당을 해서 앞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부분도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김대중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이렇게 가야죠. 어떤 사람들이 이 추천을 하게 될지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성과 파격성과 그다음에 균형감과 전문성과 안정감을 논의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인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난 이후에 인사원칙에 따라 떨어지잖아요. 네. 그 인사원칙이 뭐죠? 저는 궁금해져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섰었잖아요.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뼈 있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그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나 평론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뭘 염두에 두고 이 발언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겠죠. 하지만 네. 그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좀 복기를 해보면은 제가 이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일례를 들면은 이태규 의원이 이제 인수위원직을 이제 그만두고 내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예.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 배경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게 애초에 이태규 의원이 지망했던 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그거는 선거 앞두고 정치인 출신 쓰기 뭐하니 통일부는 어떠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다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열음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정치인 출신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의 핵심은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지키는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온 측근이다.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동훈 후보자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아니고 자기 사람을 꽂은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행안부 장관과 이태규 의원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아마도 안철수 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내가 추천한 인사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든지 능력이 이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 네. 뭔가 밀려났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게 제가 볼 때는 이 방금 이제 언급한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됐다라는 얘기의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건데 이 저녁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 신뢰가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원래 이 기분대로 하면은 철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철수를 해서는 또 철수냐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철수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다. 관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한데요.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접근이든 합의든 뭔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든 아니면은 국정 운영 철학과 관련돼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일 테고. 그냥 단순히 구두로 조언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동정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 차관 인사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외에도 정부 산하기관의 장도 있고, 뭐 또 보훈처장 장관급 그렇죠. 인사가 조금 남아 있죠. 민간 협의회 관련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정부 출연 기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자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또 반영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셔야 된다면 말 그대로 그거야말로 원칙 없는 자리 나눠먹기가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원칙을 세워야죠. 그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는데 그 인사 원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결도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이 부분 얘기하셨지만 좀 더 협의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안철수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할 만한 그런 자리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합당 작업이 남아 있잖아요. 또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시 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6일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고 나중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윤 당선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앞에 미래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이런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합의를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이제 할 수 있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 관련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오후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와 함께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이준석 대표가 보증할 수 없는 부분 또는 약속해주지 않는 부분을 약속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인 건데 그게 결국 근데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이나 이런 이제 합의에 대해서 신뢰를 어떻게 할 거냐에 결국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합당이라는 거는 결국 당대 당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것은 이준석 대표하고의 협의가 중요한 것이지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네. 이제 예를 들면 양 당의 합당을 어떻게 하는 조건을 어떻게 뭐 수용하게 하겠다든지 당선인이 개입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부적절한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합의한 거를 어느 정도 믿을 거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믿지 않고 다른 이제 선택을 할 여지가 없는 거고. 네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예. 차관급 인사라든지 뭐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제 그런 얘기 쭉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직책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장관 후보자 자리도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뭐 얼마나 또 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거 외에는 사실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선택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당선인 측이 이철규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국회로 급파했다. 조속한 합당을 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선인이 지금 당이 만나서 합당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하는 것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입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동정부론을 살려나가요. 이것 자체가 삐거덕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여소야대 정부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국민의당까지 협조가 적극 야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게다가 정의당까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력하에 예.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되기 전에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욕심내는 건 과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교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간과해서는 안 되냐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단일화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 불협화음이 그럼요.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네. 국민의당의 위세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정치는 수평근로의 이야기처럼 순환입니다. 92년도에 3당 합당 이후에 지속됐나요? 결국 갈라섰잖아요. 네. JP하고도. 97년에 DJP 연합 끝까지 갔나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네. 2002년에 단일화 끝까지 가나요? 끝까지 못 가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이나 노련하게 그것을 운영의 묘를 가져가느냐가 안철수 위원장에 달렸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이태규 의원으로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이제 권성도 원내대표의 역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 합당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내 대표입니다. 예,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안철수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위원장이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혹시 맡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 맞겠죠. 안 맡는다. 예. 왜요? 아니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총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것을 지금 당의 대표도 아니고 인수위원장을 거쳐 나가면서 그렇다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 네. 국민의당에 지분 요구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과연 국민의당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이 기꺼이 그 직을 맡을 수 있냐.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합당에서도 그런 경우에 대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선대위원장님. 네. 거의 우리 같은 당입니다. 이제 원팀입니다. 그걸 국민의당 주장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도 물러나 버리게 되면 과연 자기 정치 기반이 남아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혹시 의견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일반적인 어떤 뭐 관례를 보면은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림도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또 뭐 나름 선거 국면으로 보면 좀 좋은 국면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직을 맡아가지고 그 직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싶은 어떤 후보들의 네네. 유세를 능동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영원한 대선 후보처럼 이제 나는 분명한 차기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저는 뭐 하지만 전공법은 그런 직을 맡아서 이제 선거를 이끄는 게 전공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은 아주 짧게만. 예. 아주 짧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우리 시사야 또 애청자분들은 무슨 이야기지? 그 선대 본부 위원장 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자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선 승리의 프리미엄까지 안고 오세훈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 안철수 위원장의 가치와 평가는 어디에 달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그러면은 안철수 선대 본부장이 된다면 위원장이 된다면 네. 이재명 상임 고문과의 정면 대결이에요. 그럼 경기도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잘 되면 그는 뭐 김원혜가 됐든 유승민이 됐든 그 사람들의 경쟁력과 뭐가 있을 테고 자칫 잘못되면 이건 안철수 위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과연 그 자리를 맡을 것인가 그런 이 검토와 또 판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요. 국민의 당 출신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빚을 졌다고 할 만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출마자들이 안철수 위원장한테 도와달라는 아마 SOS를 무지하게 많이 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 도와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겸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진행자 얘기를 막 끊고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배영 반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인사 얘기도 했지만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칼럼 논란에 이어서 자녀 편입 논란, 뭐 아들 병역 의혹까지 지금 새롭게 제기됐어요.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대외적으로는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인사청문회에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 정서가 자입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입공 뭔지 아시죠? 자녀 문제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입은 뭡니까? 입시죠. 예. 입시는요. 이거는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는 이슈예요. 그것도 의대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공은 뭡니까? 그토록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건 공정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네네.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할 때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요.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만에 하나라는 말씀을 전제를 붙입니다.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 하나라도 밝혀지는 순간에는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 문제와 연결될 그래서 수 저는 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뭐 칼럼 논란 이거는 인사청문회 가서 한다 하더라도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 스스로와 이건 인수위와 또 후보자 청문 준비단에서 동시에 저는 빨리 검토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미리 검증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그게 아니라 네. 인사청문까지 기다린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인 내용이 밝혀진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치명타예요. 네. 그럼 뭐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자진 사퇴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전 전제를 합니다. 예, 문제가 네.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만약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더 의혹이 나오거나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윤석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얘기가 나온 수준에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인사청문회까지 치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근데 이 후보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계속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후보자,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언론의 평가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직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40년직인 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고집해가지고 결국 갔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명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면은 그럼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나서 여론이 안 좋고 부담스러운 국면들이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윤석열 당선인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걸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제 후보자들의 문제로까지도 번져서 결국은 이번 첫 인사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정호영 후보자도 역시 데스노트에 올랐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이 남아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의당이 이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민주당의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사면서 격하게 비판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해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을 포함해서 한동훈 후보자 문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동훈 후보자를 좋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테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이나 정치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청문회라는 것은 자격과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있고 능력을 검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능력을 검증하는 잣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낙마의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부분이 이제 인사검증 때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저는 근데 나머지 이 부분입니다. 정치성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적어도 장관 후보자가 정치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 과연 이제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이 이 임명권자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정치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써야겠다. 우리 정부의 인사로 네. 또 국무위원으로 그건 판단이 다를 수도 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문 영역이지 않습니까? 법무부라는 것은.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뭐 이 사람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이건 차치하고 자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뭐냐? 그건 이거는 5년간의 충돌입니다. 5년간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선택을 굳이 윤석열 당선이 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협치,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왜 국민들은 통합하라 하지만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통합하기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네네. 과연 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는 이 선택을 생각한다면 네네. 저는 얼마든지 다른 길과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카드를 뽑아가지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넣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임명 강행 쪽으로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 임명 강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제가 볼 땐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제 한동훈 검사가 능력 있는 검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를 잘하고 예를 들면은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칼을 잘 휘두르는 뭐 그런 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게 그동안의 어떤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지휘권도 행사를 안 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이 알아서 하게 되면 되고 법무부가 뭐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에 개입할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수사 전문가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유가 뭐냐.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는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왜 지명했어야 되느냐가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굳이 그래도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검수완박 카드에 대한 대응 카드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점이나 그동안 과정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 사실 그 이전부터도 고려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의 상황은. 어느 날 뭐 하루아침에 탁 이렇게 그렇죠.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인사검증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인사검증 동의서 작성해야 되고 다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이전부터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의 배경은 뭐냐? 또 추측하기로는 한동훈 검사가 이제는 검찰에서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뭘 수사하더라도 보복 수사라고 할 것이고 뭐 논란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정말 아끼는 후배인 한동훈 검사에게 새로운 길을 이제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두 사람 간의 무슨 사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감정일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되는 논리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누구도 어느 정치 세력이든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동의하기 어렵죠. 다른 정치적 맥락 다 떠나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한동훈 후보자를 걱정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명했다고 한다면 임명 강행을 하겠죠. 그러면 100%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심각한 어떤 인사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상상하기도 겁납니다. 이게 신상이라든가 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뭐 네. 전세 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던데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겠지만 한동훈 검사가 관여했던 모든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모든 게 다 올라와가지고 마치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 관련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한 몇 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종합판이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검사가 말을 또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엄청난 이 앞으로의 검찰 논란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는 상황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누구에게도 좋은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문입니다. 네, 오늘 뭐 한동훈 후보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인사청문 준비위원 준비단 사무실 대검찰청 대검으로 이제 출근을 하면서 힘센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검사완박 이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다. 사실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한 것이다. 좀 거칠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즉 이른바 이제 검찰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자타공인의 최측근인데 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7기수나 아래로 내려가면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도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면서 검찰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단순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만의 주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해석을 하느냐 또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동훈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김무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가도 되잖아요. 네.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신구 세력 갈등 운운하고 하는 지금의 정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세기를 박는 거죠. 전면전이다. 대결이고 충돌이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소통이나 협치나 통합은 없다라는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지금 네. 청와대에서도 지금 제가 들었던 정보입니다. 제가 혹시 틀린다면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5월 9일 날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서 호텔에서 1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5월 10일부터 지금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가는 걸 국민들이 원할까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자꾸 우리가 진영 간 편가르기 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이든 어쨌든 간에 한동훈 검사장을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은 여야 모두를 장악하겠다. 왜? 한동훈 검사장은 그동안의 이력이 여야 뭐 다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야 모두를 장악하겠다. 이건 결국 검찰 권력이 강하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죠. 검찰 예산권 독립이죠. 결국 검찰 강화죠. 네.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국민 여론이 뭐 하나로 모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오히려 명분이 생겼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는 그냥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진짜 법원 처리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뭐 민주당이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뭐 일이 있더라도 법안 처리는 한다라는 분위기죠. 지방선거에 뭐 악영향이 있더라도 그리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걸 하고야 말겠다. 이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오늘도 이제 뭐 박영선 전 장관이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예.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탄생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한 거나 속도 조절을 하자는 목소리도 이거는 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막 잡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검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으로 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후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퇴할 길이 뭐 사실 없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전 지사랄지 또는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인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좀 이번에는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지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이 법안 처리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결국은 밟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그러니까는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그래서 이 선택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 상황을 뭐 개선하거나 무슨 뭐 합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폭주 기관차처럼 다 이렇게 뭐 중앙으로 가고 있는데 부딪히려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갈등의 어떤 김을 빼고 그리고 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를 정부의 책임을 맡아야 되고 네. 이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이 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이 여기 있는 분들의 의견만이 아니고 제가 보수 언론 특히 이제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신문들 보면 사설 제목이 한동훈 후보자 지명하니까 다음날 사설 제목이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느냐예요. 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예. 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민완박. 네네. 배종찬 소장께서 좋아하시는 사자성어로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민심 완전 박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 박살날 민주당 것이다. 완전 박살이다. 네,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강행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뭐 제가 동의한다는 걸 떠나서 이제 일단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부분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여론상으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지방선거에 그렇게 호조건이거나 좋은 조건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기점이 생긴 건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인사검증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좀 조절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또 그 인사청문회 일정도 지금 선거 여론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뉴스 오늘 외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